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정치 구도가 좌파 우파 대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저들이 이쪽 우파를 공격할 때 수구 꼴통, 보수 꼴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저들을 향해서 빨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우파 진영이라고 할까,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아스팔트 우파 뭐 이런 쪽에서는요, 찐 우파, 자유 우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념적으로 봐서 우파다, 자유 우파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의 자유주의적 어떤 그런 입장을 아주 강화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대부분 부정선거 카르텔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규명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쪽 세력을 종북 좌빨이다, 종중 좌빨이다, 빨갱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저쪽이 이쪽을 공격할 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공격했죠. 수구 꼴통이라고. 또 한때는 또 토착 외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관련해 가지고 치들파 프레임을 또 만들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요, 이쪽을 공격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일부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그건 대세가 아니고 아예 우파 좌파란 말을 안 해요. 저들은 자신들이 좌파라고도 안 하고 이쪽 보고 우파라고도 안 해요. 그냥 극우라고 그러죠. 그냥 부를 때는 너희들이 우파라고 하니까 극우라고 불러줄게 해서 극우몰이를 하는 거죠. 극우몰이. 대신에 자기들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좌파냐? 아니에요. 진보냐? 요즘 진보 말도 안 해요.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이 친구들도 일부는 있어. 그렇지만 뭐 진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그게 이념이잖아요. 진보다, 좌파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민주 세력이다, 뭐 평화 세력이다 이런 것도 예전에 저들이 자주 써먹었던 용어이긴 한데 그거보다는요, 이재명이 등장하고부터는 자기들 스스로가 보수래. 그냥 보수. 자기들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그리고 그들은요, 구도를 우파 좌파로 안 봐요. 그래서 이념으로 공격을 잘 안 하려 그래. 그냥 이쪽에서 우파 중에서 진짜 우파 중에서 우파적 목소리를 내면 저놈 그군애라고 공격하는 정도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이죠. 중도들이 바라볼 때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중도들이 바라볼 때 지금 우파 집단, 특히 이제 유튜버 기준, 이제 커뮤니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념을. 그러니까 이념은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피곤하거든요. 여기에 이념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이념이 죽고 사는 어떤 문제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사활적 어떤 그런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념 이야기하면 정치병자이래요. 듣기 싫어요. 그냥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됩니다. 우파 유튜버도 그렇고 우파 커뮤니티도 그렇고 너무 이게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이념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념을 포장을 해가지고 감춰야 돼요. 사실은 이 정치판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포장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념 대 이념이면 우파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저들이 그냥 좌파 행동을 하면서도 좌파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먹히지가 않는 거야. 우파에서만 자꾸 저보고 저쪽 보고 좌파라고 하지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없어요. 대응도 안 해. 아예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쪽을 거구라고 몰아붙이면서 자기들이 진짜 찐 보수다 그러니까 이 중도들이 이쪽 왼쪽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인데, 이게 지금 우파 이념 강성 이념 집단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야말로 이제 뭐 골수라고도 이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무튼 어떤 특징한 어떤 그런 집단, 애국적 마인드가 투철하죠. 이런 분들은 애국심이 너무 뛰어나서 저는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잖아요. 부정선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건자에 와서 아주 이게 집중적으로 또 언급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당선 때부터 이게 이어져 온 이슈입니다. 다만 노무현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계속해서 쭉 이어진 건 아니고 그 운동 그룹은 이미 중간에서 단절이 됐어요. 약 한 7, 8년 동안 그렇게 운동하다가 결국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고 4.15 총선을 계기로 새롭게 생겨난 그룹이죠. 이 부정선거 카르텔 그룹들 말이죠. 이걸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슈화하면서 엄청나게 연구도 했고 많은 어떤 그런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연장선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조작설이죠. 조작 카르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있으면서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사실로 이제 믿고 들여다보게 되면요. 세상 모든 게 다 조작이에요. 전부 다 조작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작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정선거도 조작이고 여론조사도 조작이고 그밖에 뭐 모든 것이 다 조작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과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도들이 볼 때는 그거 피곤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쪽 우파를 볼 때는 조작설만 외치는 음모론자로 봅니다. 이게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여기에 지금 우파 유튜버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일부 우파 커뮤니티죠.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정적으로는 뭐 부정선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국민의 한 30, 40%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부정선거 확신하면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100만 명도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지금 세가 확산이 되지 않고 이슈가 이렇게 정폭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음모론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음모론자가 아니고 진짜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우파 이런 어떤 세력들이 어디까지 가버렸는가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 딥스테이트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PC주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이어진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거든. 이게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지금 골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만지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뭐 관타나모 이야기, 뭐 엘살바도르 이야기 이런 걸 하는 데가 여기 지금 우파거든. 좌파하고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요. 좌파들도 한때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쪽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부정선거로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 박근혜도 부정선거로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걸 또 이렇게 끊었어요. 더 이상 부정선거 주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나온 선거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쪽 우파, 보수 이쪽이 불리하게 나오니까 자연히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 저쪽 좌파를 위해서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카르텔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구속이 또 됐죠. 윤어게인이 아니고 구속 어게인이 되고 말았죠. 정말 복잡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갖고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면 또 어색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도 됐는데요. 여기 2023년이잖아요. 예, 요때 이런 기사가 나갔거든요. 부정선거 모를 리 없는 윤. 2016년 박근혜 당선 무효 집회 참여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당시에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정황에 지금 나타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의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광화문에서 만났던 한성천 씨, 여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윤 부정선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강서구 보선 직전 국정원 결과 조작 가능 언질 줘도 윤 침묵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 3.15 부정선거 능가한다는 국감 발언도 있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인천지검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천지검에 있을 때 벌써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준석이가 당대표일 때 그때 대선 후보로서 서로 만나가지고요. 준석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님, 내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우리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 쟤들 한번 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틀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요거 SNS 사진에 이렇게 그때 공개가 되면서 스카이데일리에서 벌써 2023년 11월에 이런 기사가 나갔을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부정선거가 이만큼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의혹이 있다면 저쪽에서도 제기한 의혹이 사실 있었거든. 이런 것까지도 다 극복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부정선거 카르텔을 백일하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송태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시의원 출신인데요. 윤석열 검사는 18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그때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한 최악의 부정선거라며 짓밟힌 국민주권과 헌정회복 지킴이를 한 이 시대의 의인 공적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이 사람이 축해 세우는 거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만났다. 윤 검사님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했다.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으니 허락했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명함 주고 부정선거 쿠데타 박근혜 선거 무효소송 가리키며 이 운동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사님, 국민들은 검사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 주십시오.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사실 검사로서 이렇게 걸어왔던 과정을 보게 되면 평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중용되잖아요. 저는 그 배경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들의 눈에 들어왔을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었죠. 그 이전에는 특검을 또 이렇게 맡았고요.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서 딱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보시려고 하면은 그거는 왜곡된 이야기가 됩니다. 확정 편향이 일어나요. 저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쪽만 알더라고. 저는 반대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양쪽을 다 봤거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극복해야지만이 부정선거가 밝혀집니다. 심지어 이 한성천 씨, 이 사람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도 이야기하더군요. 부정선거 있었다. 확실하다. 자기가 노조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쪽과 저쪽 양쪽이 다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 이 전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의 수혜자로서 혜택이 돌아갔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봐서는요. 민주당이나 저쪽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 말이 그때 하는 걸 보면요. 자기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민주당 세력하고 싸우는 입장에서 이쪽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 보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한 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이쪽 돌아가면서 뭔가 어떤 작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을 주는 그런 발언도 했어요. 분명히.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여야 모두의 문제잖아요. 좌우 모두의 문제. 이렇게 되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게 어떤 성격으로 어떤 양상으로 지금 존재하는지 그 카르텔의 배후가 누군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이걸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 전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소다리 하나 잡고요. 소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확정 편향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믿더라도 한 80% 정도만 믿는 게 좋습니다. 100% 믿는 것은 위험해요. 뭐든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주요한 언론들이 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한 지표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사람이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걸 버리면 안 돼요. 이 지식인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논리적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100%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끝나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다른 생각도 여지를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김재원 의원이 최근에 나와서 이걸 밝히면서 알려졌는데 이미 예전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거 저도 알고 있었고요. 김재원 의원이 이 말을 하기 전에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자매 결연을 제일 먼저 맺은 것은 국민의힘 이쪽이죠. 과거 김영삼 있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이제 그 당에서 3당 합당 이후 민주당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신한국당으로 뭐 이어지는 그때 이야기죠. 여기 보면요. 김재원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중국은 우리 우방국이죠. 적대국가, 적성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적성국가, 적대적인 국가지만 중국은 우리 우방국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 결연을 맺어서 20년 이상 지금 우당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제일 먼저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국민의힘입니다. 이쪽이 전신이죠. 자, 진행자가 그럼 저 공산당과 이 공산당은 어떻게 다른 건데요? 조금 설명하면요. 됐어요. 여기서 끊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진행자가 싹 끊어버린 겁니다. 자,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요. 혁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 노동자, 지식 근로자, 농민 전부 대변하는 국민정당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이제 전성절에 중국을 갔잖아요. 이때에도 반대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 이제 갔던 것은 좋게 생각하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에다가 어떤 압력을 넣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전신과 우호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이 자기들 편이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이 적대적이다라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전성절에 간 것은 저쪽 좌파가 아니고 이쪽 이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적 존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가령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나쁘게 계속해서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한성천 이런 분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양쪽이 다 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무슨 내용인가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당시에 어쨌거나 이 노력으로 미국으로부터 좀 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불편해했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탄핵당했다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거나 선한 뜻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뭔가 이제 북한은 핵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베이징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시진핑이가 안 받았대요. 의도적으로 전화를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의 이제 정체를 알고 사드를 이제 바로 도입합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발호하고 있는 거대한 친중 세력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거기다가 친북 세력, 친중 세력들 이들이 다 합작해가지고 대통령을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결국은 탄핵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용히 있는 것, 그리고 조중동이나 이런 우파 보수로 불리던 이런 언론에서도 조용히 있는 것, 심지어는 요즘 민주당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고 뭐 니들끼리 떠들어 봐라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도 이쪽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면 그냥 조롱이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트럼프와 손잡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있는 국내 정치 세력은 민경욱 전 의원과 뭐 이런 분들이죠. 박주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 여기서 뭔가 대박이 터지기를 좌우지간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